팀 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활동의 세 번째 영상이네요. 네, 오늘의 주제가 그럼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저 알아요. 오늘 주제는 각 팀원들 나라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들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는 오늘 각자 찾아온 각국의 환경보호 정책과 노력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거예요. 그럼 저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와 대기질이 큰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대기오염과 관련된 노력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과거 조선에서는 산림 파괴를 막고 자원을 아끼고자 펼쳤던 산림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산림 보호를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왜 조선에서는 산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바로 그 내용은 정조 12년 송금사목 정책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송금사목 정책에서는 산림의 보호와 함께 함부로 나무를 베어가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에서 소나무는 매우 다양한 곳에 사용되었는데요. 소나무의 쓰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림 보호를 국가의 중요 업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옥을 비롯해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은 나무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산림이 한국의 중요한 자원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금산제도와 송금제도를 통해 금지된 산의 나무를 벨 경우 곤장을 때리기도 했어요. 특정 산을 정해 땔감을 구하거나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 주변 주민들을 산지기로 지정하고 관리를 배치하면서 보호를 매우 철저하게 했답니다. 나무를 베었다고 때리기까지 했다고요? 네, 심지어는 소나무를 베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산지기와 관리 모두 보호할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벌을 내렸다고 해요. 산림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하게 정책을 펼쳐내요. 그러니까요. 산림 훼손은 지금이 더 심하지 않아요? 올해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1990년 이후 4억 2천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졌다고 해요. 한국의 경우 산림이 훼손된 크기는 2010년 초반 1만 헥타르 초중반이었지만 최근 5년간 2만 헥타르 이상으로 커졌다고 해요. 과거 조선시대의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듯이 우리도 선조들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저 또한 근현대에 진행되었던 나무 심기 사업들만 알았지 조선시대에도 산림을 보존하고자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럼 다음 분이 준비해주신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민정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보호 정책과 연관된 파키스탄의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바로 100억 그루의 나무 심기라는 클린 그린 파키스탄 계획입니다. 1억 그루도 아니고 100억이요? 1억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파키스탄은 이미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2014년에서 17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지방 정부가 묘목을 심고 산림 지킴이를 고용해 벌목을 감시하며 이를 통해 황폐화된 산림을 전공적으로 복구했어요. 그렇군요. 파키스탄은 혹시 어떤 환경 오염 문제가 있었나요? 파키스탄은 기후변화에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빙하가 사라지고 있지만 반대로 파키스탄의 북부 카라코람 산맥의 빙하가 마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빙하가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럼 주민들은 어떡하죠? 빙하의 얼음과 잔해물은 정상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계곡을 누르고 있어요. 또한 갑작스러운 홍수, 잔해물과 바위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홍수 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연댐 역할을 해주는 산림이 존재는 필수적이에요. 또한 나무를 심고 보호하기 위해 산악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 겨울철 숲 속에 나무를 잘라 붙을 때는데 상당수가 겨울에 다른 곳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또한 기존의 벌목자들은 묘목을 키우고 판매하는 쪽으로 직업을 바꿨답니다. 나무를 지키기 위해 살던 지역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다니 정말 사람들의 참여가 대단하네요. 이미 10억 그루의 나무 심기가 성공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성공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100억 심기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 파퀴라고 한다면 중국 역시 이와 관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국 하면 떠오르신 동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신화 속의 용기가 떠올라요. 황금색의 용기가 떠올라요. 저는 판다가 떠올라요. 판다? 중국에 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판다를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네. 특히 키링이나 그런 액세서리들을 인형으로 곳곳에서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맞췄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바로 판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국에서는 판다를 매우 소중히 여겨요. 지금은 판다가 중국에만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살았다고 해요. 그런 빙하기를 겪으면서 멸종되고 중국에 판다만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판다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데요.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을 하고 산림을 파괴하면서 판다의 서식지가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판다가 멸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판다들이 씨앗을 퍼뜨리고 식물들이 자라도록 도우면서 대나무 숲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판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대나무 숲 생태계 역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기상 데이터를 살펴보면 판다 서식지의 평균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판다의 주 먹이인 대나무 중에 서식지가 점점 높은 지역으로 이동해 50년 후에는 판다 보호 구역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판다와 함께 대나무숲 생태계에 있던 다른 동식물들도 멸종위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겠네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판다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판다의 수가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네, 1970년대에는 1000여 마리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나 중국의 정책으로 2014년에는 1,800마리로 증가하고 현재는 2,000여 마리가 남아있습니다. 70년대랑 비교하면 2배 정도가 늘었네요. 네. 중국의 노력과 정책으로 세계 사람들이 야생 판다를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번에 현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을 들고 왔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전에 우선 환경정책기본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갈수록 다양화되는 환경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법이에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국가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요. 바로 이 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환경 매체별 6개의 개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서 제정된 법이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해물질의 종류나 발생량 역시 늘어났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대기오염 물질을 기존 47종에서 52종으로 특정 대기유해 물질에는 16종에서 25종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또한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유해물질 배출량의 60%가 생산 과정이나 수송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이 가장 크군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공장에 대한 규제 정책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에 따라 비산대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설비나 공정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업종별 관리 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시설관리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책의 효과는 어땠나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일산화황, 일산화탄소, 중금속과 같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의 연평균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평균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한국의 하늘이 더 깨끗하고 맑은 하늘이 되어겠네요.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했다는 것이
기업과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문제를 감속했다는 이야기죠? 네, 어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내 500대 기업 중 77개의 기업과 166개의 사업장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31만 톤에서 13만 톤으로 감소시켰다고 해요. 그렇다는 말은 대기오염과 관련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 오염 물질을 절반 이상이나 줄였다니 정말 좋은 결과이네요. 네, 이거는 서울, 부산, 대구와 광역 도시들의 미세먼지 변화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2004년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든 도시가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어떤 해에는 다시 증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키스탄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정책들 저도 찾아봤어요. 바로 대도시의 대기질을 모니터링하는 대기질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일까요? 이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의 대기질 가용성을 높여 시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더 잘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해 현재 파키스탄의 3개의 고품질 대기질 모니터링 스테이션이 설치되었어요. 저번에 파티마님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파키스탄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시민들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참여와 활발한 활동들이 이어지겠는데요. 그쵸. 하지만 대기오염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산업활동인데요. 부적절한 대기 배출 처리와 산업활동에 대한 교제가 부족해 주요 도시의 대기질을 악화시켰어요. 현재 파키스탄의 주요 도시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라치의 도시 대기오염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대기오염의 수준이 심각한 만큼 인간의 건강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파티마님께서 말씀해주신 대기질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깨끗한 대기질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려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젝트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사례에서 파키스탄이 실천과 보호로 뛰어난 효과를 거두신 것처럼 이 프로젝트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럼 중국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에는 어떤 노력이 또 전개되었나요? 네네. 중국의 자전거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해요. 중국에서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있어요. 자전거 공유 서비스의 장점은 매우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어플 깔고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네. 가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났지만 99에서 299 위안 정도의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7,000원에서 55,000원 사이예요. 보증금 내면 30분 혹은 시간당 0.5에서 1.5 위안 정도의 이용료만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한국 돈으로 90원에서 270원 정도입니다. 헐, 그 정도로 사요? 네. 저라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도 대중교통이나 차보다 이렇게 산 자전거를 이용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사나 언덕이 많나 자전거를 타기 힘들잖아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대부분의 길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면 차 대신 친환경적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통해 소형 단거리 운행이 55% 감소했다고 해요. 덕분에 자동차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이 매우 줄였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만 해도 25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자전거가 운행했다고 해요. 이 정도 거리면 약 4억 리터의 휘발유를 절감하고 54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25km요? 확실히 중국은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서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중국 한 지역 교통부 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도입하면서 베이징, 광저우, 선정의 교통 혼잡이 각 7%, 4%, 한 6.8% 완화되었다고 해요. 교통 혼잡 완화를 통해 약 2천억 위안, 약 39조 한국 돈
그 정도 전략했다고 하네요. 한국에도 여러 관공서에서 하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있는데 특히 서울에는 따릉이라고 부르는 정책이 있어요. 그렇지만 산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자전거를 차 대신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중국에서는 자전거를 어딜 가든 타고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힘들어서 못 타고 다니겠더라고요. 각 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정책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였어요. 하나의 시스템이 자주 볼 수 있는 중국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더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저 아직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요. 아쉽네요.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볼까요? 네네, 좋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어스토리였습니다. 영상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